오케이, 바로 같이 볼게요. 자, 건축 설계는 공간을 계획하거나 건물 외형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랬으니까 여기 지금 특징만이 있으니까 여기서 가지고 와야 되는 정보는 요거랑 요거는 하는 거고 요 외에도 뭐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얘네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축 설계는 안정, 효율, 미적 가치를 위한 과학이면서 예술이래요. 이 건축 설계가 과학이자 예술로 기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알려주네. 건축 구조, 건축 재료. 이 두 가지 앞으로 이양 대립 놔두고 이제 내용 구성 가시면 돼요. 자, 좀 길어 보이는데 천천히 읽어봅시다. 건축 구조는 건물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탱하면서 형체를 유지하도록 설계된대요. 그러니까 건축 구조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하중을 견뎌야 되는데. 그럼 하중이 뭐냐? 하중이라는 건 구조물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래요. 그러니까 전칭이네. 그리고 정하중, 활하중으로 구분된다. 이랬으니까 정리하면서 가보면, 자, 건축 구조. 얘는 하중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하중은 다시 두 개로 나뉘어져서 정하중이 있고 활하중이 있다. 오케이. 그럼 이제 각각 또 얘네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겠지? 정하중은 건축물 자체의 무게, 기둥, 보, 슬래브, 벽체. 그래서 영구적으로 작용하는 무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건축물 자체의 하중이라는 거죠. 건축물 자체.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영구적인 거. 그럼 활하중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건물 안에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지금 요 교실 안에 있는 많은 책상들, 의자들, 뭐 칠판, 선풍기 이런 거 전부 다 가구에 들어가죠? 요런 가변적인 물질. 가변이라는 건 변하는 게 가능한 거니까 제가 당장에 뭐 선풍기 2개 빼버릴 수도 있을 거고 에어컨도 떼버릴 수도 있을 거.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것이 추가되면서 생기는 하중을 의미한다. 이랬으니까 얘는 사람, 가구 같은 가변적인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영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건축 구조는요, 이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개념이 내력이래요. 그럼 내력은 또 뭐냐? 하중에 대응해서 구조물 내부에서 생기는 반작용력으로 정하중뿐 아니라 활하중 같은 모든 외력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일단 끊어보면 여기서 또 다른 언어 하나를 줬네. 얘네를 묶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외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외력에 대응해서 있는 게 내력이야. 그래서 내력을 간단하게 정의해보면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하중에 대응해서 생기는 건물 내부의 반작용력이다. 반작용력, 말 그대로 작용하는 것이 이쪽이면 반작용은 반대로 작용하면 됩니다. 반작용력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장력과 압축력이 있다. 그러면 역시나 우리는 늘 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또 두 개로 나눠서 인장, 압축 나눠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물이 당겨질 때 이에 맞서서 늘어나려는 힘을 인장력, 눌릴 때 맞서서 버티는 힘을 압축력, 각각의 정의를 해줬고요. 자르는 힘인 전단력, 구부리는 힘인 굽힘 모멘트 같은 것도 지금 여기에 들어간다. 이랬으니까 플러스, 요거 외에 플러스 전단력도 있고 굽힘 모멘트라는 것도 있다. 오케이, 이게 이제 내력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내력이 구조체의 단면에 어느 정도로 작용하는지를 나타내는 힘을 우리가 이제 응력이라고 부를 거고, 이것은 단위 면적당의 힘의 크기로 나타내. 그래서 내력이 너무 과도하게 생기면 당겨질 때 균열이 생길 테고, 압축될 때 모양이 흐트러지고 휘어지는 좌골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강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적당한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힘의 작용을 고려해서 건축가들은 건물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삼각형을 반복적으로 조합해서 분산을 하중하는 트러스 구조가 있고,
곡선으로 만드는 아치 구조가 있고 수직 기둥, 수평볼을 활용해서 자유도를 높인 골조 구조 같은 것들이 그것의 예이다. 그래서 요것에 작용하는 힘, 요것을 나타내는 힘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할 것이고, 이것을 고려해서 만드는 설계의 방식들 세 가지를 말해줬는데 트러스 구조가 있고 아치 구조가 있고 골조 구조가 있다. 그래서 뭐 삼각형을 되게 많이 궁금해해요. 골조 구조는 이렇게 세워놓는 걸 테고 아치는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 이제 되게 궁금해한단 말이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래요. 세모 건물이 있고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하중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딱 가해졌을 때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가해진다면 이쪽에 힘이 더 많이 받게 될 테니까 요렇게 물건이 기울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얘는 어디에다가 힘을 받아도 와서 땅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얘가 훨씬 안전하다라고 해요. 오케이. 참고로 알고 계시고 계속 가보면 건축 구조가 건축물 뼈대를 만드는 일이라면 지금까지 이제 건축 구조 했죠. 그 다음에 건축 재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축 재료는 살을 붙이는 거다. 그래서 건축 재료는 내력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만 중요한 게 아니네. 이 내력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건축 재료도 중요한데 플러스 단열 성능, 방수 성능, 수명 효율, 감성까지도 영향을 주는 애가 바로 건축의 재료다. 그래서 건축 재료 얘는 공통점이라면 내력에 영향을 주고요. 플러스 요 외에 이제 우리가 이 건축의 재료를 뭘 쓰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단열, 방수 등등이 있습니다. 오케이. 건축 재료 중에서 항상 나오는 거죠. 건축 재료 하면 콘크리트. 얘는요 압축 강도가 크다는 장점이 있고 형태가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굳히기만 하면 어떤 모양도 만들 수 있어. 그다음에 또 콘크리트 나면 꼭 나와야 되는 철근이 있어. 얘는 인장 강도, 압축 강도가 모두 좋아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줘. 그래서 압축 강도는 우수하지만 인장 강도가 좀 떨어지는 게 콘크리트인데 그 대신에 얘는 자유롭다 그랬잖아.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철근이랑 같이 쓰는 철근 콘크리트를 우리가 주로 많이 쓰고요. 또 다르고 많이 쓰는 거 목재, 나무지 나무. 나무는 무게가 가볍고 자연 친화적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건축에서 많이 쓰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목재 건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장점은 좀 쉽게 보수가 가능해요. 또 우리가 뭐 철 들고 콘크리트 하는 것보다 나무 뚝딱뚝딱이 훨씬 쉽잖아. 저거는 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건축을 많이 쓴다. 또 다른 거 유리가 있고 투명해서 공간의 확장감, 시간의 연속성을 준다. 그래서 이 재료들을 지금 쭉 나열했거든요. 콘크리트, 철근, 목재, 유리 이렇게 지금 예시를 좀 줬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나열했는데 그건 일부러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간단한 정보라서. 그래서 뒤에 잘 정보 배치만 해놓으면 충분히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건축 구조와 재료의 조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축, 예술적인 건축물은 현대 건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칼라트 라바가 이 조형미를 갖도록 설계해가지고 만든 밀워키 아트 뮤지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대요. 그래서 트러스 구조를 이용했다 그러고 또 하디드라는 사람이 곡면을 써가지고 만든 헤이다르 알리에프 센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다.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 요걸 잘 활용했는 예시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가지문. 그럼 바로 이어서 나를 한번 가봅시다. 여긴 다 필기가 됐죠? 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앙리 르페브르는 공간을 단순한 배경이나 실체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생산되고 재편되는 사회적 산물이다. 이렇게 봐. 그래서 일단 공간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말합니다. 공간은 사회적 산물이다. 그는 인간의 실천, 권력, 자본이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공간이 구성되고 이것을 따라서 세 가지 공간 개념을 제시했대요. 그러면 세 가지가 먼저 보면 되죠. 자, 세 가지 공간 각각 뭐냐? 지각된 공간, 개념화된 공간, 체험된 공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 얘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 보면 되겠죠? 지각된 공간은 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뭐 이런 공간들을 말하고 물리적인 공간. 일상적 반복적 행위나 사회적 관습 행위에 사용되는 환경이고 이런 지각된 공간은 건축가나 도시계획가가 의도한 방식과는 다르게 사용되거나 평가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각된 공간. 이것은 물리적 공간이고,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공간. 그리고 의도와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다. 나는 그런 의도로 만든 건 아닌데 사람들은 이런 의도로 해석했더라 할 수 있다. 다음, 개념화된 공간. 여기는 건축가, 도시계획가, 행정가 같은 전문가가 법규, 계획을 통해서 구성하는 추상적인 공간이다. 딱 봐도 차이점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 공간은 통제와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때로는 현실의 공간 방식과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두 번째, 개념화된 공간. 이 방식은 추상적이고 통제와 질서의 수단으로 쓰이고, 더불어서 현실 공간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오케이. 다음, 체험된 공간은 그럼 뭐냐? 개인이 체험을 했겠죠. 그러니까 체험된 공간이겠지. 어떤 공간을 통해서 내가 감정, 상상, 기억 같은 이런 주관적 경험이 반영되는 공간. 그래서 예를 들면 추억이 있는 골목, 감동받았던 미술관, 울음을 일으키는 자연의 풍경, 이런 것 감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공간이 여기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체험된 공간이 있다. 이것은 주관적 경험이 반영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느끼는 감정, 상상, 기억, 이런 것들을 느낀 곳,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을 말한대요. 오케이, 이렇게 지금 르페브르가 나눴어요. 세 가지로 나눈 다음에 이 르페브르에 따르면 이 세 공간은 독립적이지가 않고 사회적 실천과 권력 구조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하나의 공간에 중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야. 여기는 이런 공간이야, 저기는 저런 공간이야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상호작용하고 중첩 가능하다. 중첩이 가능하다. 자, 이런 관점은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데, 전통적 설계에서는 개념화된 공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현대에서는 공간 개념에 입각해서 요거 세 개를 전부 다 두루 고려하게 됐다. 그러면 아주 짧은 문장 아래서 또다시 이항 대립이 하나 등장해. 전통이 있고 현대가 있어. 전통에서는 이 개념화된 공간만을 중시했다면 현대에서는 셋 다 고려를 하게 됐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이는 건축물이 어떤 특정 기능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게 아니라 감각,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 정서, 서사가 공존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정보가 하나 더 나옵니다. 한편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까지 이야기 끝, 그리고 요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해줄게 라는 표지가 되죠. 자, 자본주의 사회 공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봐요. 왜? 그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중립적이지 않고 권력과 자본에 의한 지배 공간으로서 제도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지. 왜 그러느냐? 도시개발, 신도시 설계 같은 공간의 구성이 겉으로 볼 때는 삶의 질을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 계층을 고착화하고, 다시 말해서 돈 많은 사람은 더 돈이 많아지고 돈 없는 사람은 계속 돈이 없게 되는 그런 것이 도시개발이고 신도시 설계다. 실제로 왜 난소공을 보면 돈 많은 사람은 그 지역 땅을 사가지고 부자가 되는데 실제로 가난했던 난쟁이 가족은 쫓겨나게 되잖아. 뭐 그런 것처럼 고착화가 된다. 그래서 돈 많은 놈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장치가 돼. 이런 권력과 자본에 의한 지배 공간을 모순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모순에 맞서는 대안적인 공간이 차이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대요. 여기까지 조금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본주의 공간,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보입니다. 왜 비판적인고 하면 이것은 권력과
자본에게 너무 유리하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서 말하면 계층을 고착화하고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공간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모순 공간이다 라고 할 것이고, 이 모순 공간과 대안되는 공간인 차이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차이 공간이 필요하다. 형성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이 차이 공간에 대한 설명이 나올 텐데, 특히 그는 모순 공간에 맞서는 주체가 바로 시민들이어야 한다라고 했고, 그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는 삶의 공간에 접근하고 참여할 권리, 공간을 바꿀 권리가 있고, 시민의 일상적 실천과 경험은 공간을 탈용토화시킬 수 있다 이러는데, 일단 이것의 주체는 시민이 되어야 하고, 이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 것 탈영토화라고 하는데, 영토라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긴 내 영토야, 내 땅이야 이거야. 여기에서 내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권력과 자본이 있는 유리한 사람들이겠지. 이런 사람들에게서 탈영토화, 그 사람들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뺏어서 우리 모두 나눠 갖자는 거지. 우리 시민들이 나눠 갖자. 탈영토화해야 된다. 그래서 공간의 탈영토화는 공간의 민주화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는데, 공간의 민주화는 그럼 뭐냐? 건축 설계, 도시 설계가 권력, 자본의 독점이 아니라 시민의 실천과 표현이 교차해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은 연결돼요. 뭐로? 공간의 민주화로. 오케이. 좋았습니다. 연달아서 가 뒤에 있는 8강의 가까지만 좀 하고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현대 철학자의 알랭 바디우는 정치를 철학의 핵심적 진리 탐구 절차 중 하나로 보고, 정치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사회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봤어요. 그는 좋은 지도자를 뽑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해. 정치 제도, 법 체계 같은 것들을 바꿔도 그거 역시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회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궁극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알랭 바디우의 주장입니다. 알랭이라고만 쓸게요. 알랭의 주장은 정치는 철학의 진리 탐구 절차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좋은 정치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건데,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돼. 사회 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 자, 바디우는 사회 구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건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사건에 충실해지려는 노력을 통해서 뉴 진리가 만들어진다. 일단 사실 여기 뒤에까지 읽어보면 이게 일단 결론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럼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사건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사건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생기면 비로소 오는 것이 새로운 진리야. 그에 따르면 사건이란 기존의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기존 언어로는 일단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사건이란 게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주 독특한 일이어야 되고, 사회 규율과 질서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일이어야 돼요. 또 사건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특성이 있고, 미리 계획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원래 있던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두 번째, 충격적이어야 하고 발생하는 것이며,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되는 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늘 있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어디서 툭 하고 생긴, 발생해버린 거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고요.
계획할 수 없고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우연한 일이다 라고 표현해. 오케이. 계속 가보면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사건 안에 적어도 사건은 사회 안에 적어도 하나의 자국을 남긴대. 그러니까 흔적을 남겨요. 어떤 사건이 생기고 나면 그 사건은 그것은 바로 사건의 이름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름은 사건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고 사건의 독특함을 사회로 이어가려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은 사건의 이름을 근간으로 제도, 행위, 표현 이런 것이 관련이 있는지를 시도해보게 되고, 즉 다시 말해서 동격, 자신들이 사회 속에서 마주하는 사건들이 큰 충격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고 탐색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뭘 하느냐? 탐색의 과정을 거치는데, 탐색이 뭔데? 사건이 남긴 이름, 이 이름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를 판단하게 되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가 없어서 좀 말이 붕 뜨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연세대학교에서 이한열 열사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류탄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있던 일이 아니죠. 갑자기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한열 열사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 됐고, 물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죠. 계속 누가 죽는 게 아니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남아서 민주화 투쟁으로 이어졌고 우리가 민주화라는 큰 목적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쉽게 말해보면. 오케이. 바디오는 이 탐색의 결과로 사건에 충실한 요소들이 모인 집합체를 진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탐색의 결과가 있는데 이 탐색의 결과를 우리는 진리라고 부른다. 그리고 언어와 사실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일반적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라고 하면서 진리는 진실이나 사물의 참 모습을 의미해. 이런 의미에서 진리는 거짓말의 반대, 참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개개의 사실을 넘어서는 보다 본질을 가리키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본질을 우리가 찾았어. 사건을 탐색했고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바디오가 말하는 진리란 사회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실체이며, 이것이 뭔데? 사회의 참모습을 드러내. 또 기존 사회 체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새로움이자 변화시키려는 과정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정치다. 그럼 사실 여기로 돌아가면 돼요. 이게 사실 결론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생기는 것은 새로운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진리가 있어서 뭐가 돼? 사회구조가 변해. 사회구조가 변하는 게 알랭이 생각에서 뭐였다? 정치인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따라오실 수 있겠죠? 예. 오케이, 좋습니다. 숨 조금 돌리고요. 돌아와서 7시 한 보자, 잠시만. 한 20분 되면 돌아와서 나랑 뒤에 남아있는 거 지문 하나 더 해야 되거든요. 저희 오늘 262, 263까지 해야 되니까 좀 쉬다가 여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쉬다가 오십시오. 가보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자, 랑시에르는 정치를 단순히 국가 운영이나 제도 설계 영역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는데? 정치라는 건 질서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질서를 중단시키고 새로운 주체를 출현시키는 불화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좀 정리를 하면서 갑시다. 정치를. 정치, 이것은 유지가 아니고 불화에서 오는 거다. 왜 불화에서 오는데? 이걸 해서 뭘 합니까? 기존 질서를 중단시키고 뉴 주체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새로운 주체성을 확보합니다. 오케이. 랑시에르에 따르면 사회는 질서와 배분을 통해서 구성이 되고 기존 질서에 의해서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역할이 정해지는데
이때 정치란 정해져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역할이 분할되어 있는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실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거야. 자, 송시율 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악덕 CEO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계급에 있는 도석빈, 석빈이는 노동자 계급. 일단 뭐 했어? 역할을 정했어요. 근데 이 역할 안에는 어떤 기존의 질서가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질서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어. 1일 18시간 근무. 미쳤죠? 그 다음에 주 7일 근무. 그리고 최저임금 플러스 이거에 대해서 불만 제기 금지. 말이 안 돼, 그지? 근데 이런 이 사회에 기존 질서가 있었어. 근데 지금 랑시에르가 이야기하는 사회 그리고 정치라는 건 이거 누구 봐도 지금 부당하잖아. 이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다? 이의 제기를 하는 실천이다 이렇게 말해. 이의 제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정치적 행위라는 건 제도나 통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말할 수 없는 이들이 말할 때 뭐 하는 거다? 발생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말할 수 없는 자들, 따지자면 뭐 사회적 약자, 여기에서는 지금 석빈이가 되는 거지. 석빈이가 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오케이, 그럼 가볼게요. 랑시에르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감각적인 것의 분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기존 질서의 예시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을 감각적인 분할이다 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다 이거지. 오케이, 이것은 단순히 사회가 시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고 뭐가 문제로 인식되고 뭐가 가치 있는 걸로 여겨지는지를 결정하는 전체적인 인식 구조래요. 아하, 이것이 즉 전체적인 인식 구조인데 뭔 말이냐? 이게 말이 예시가 없어서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 예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기존의 질서에서는 내 목소리만 들리겠죠? 석빈이 목소리는 안 들릴 겁니다. 왜냐면 말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무엇이 문제이냐? 이 사회에서는 기존 질서 안에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니라 너야. 너가 이걸 지키지 않는 게 문제야. 뭐 저는 10시간만 하고 싶은데요? 문제. 저는 주 5일 하고 싶은데요? 문제. 돈 많이 받고 싶은데요? 문제.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기존 질서에서는 얘가 문제였어. 그럼 가치 있는 건 뭐냐? 역시나 얘가 이걸 잘 지키는 것이 이 사회에서는 가치 있는 거야. 오케이? 이게 기존 질서에서 그랬다는 거야. 자, 이 구조 안에서는 말하는 자, 나만 말해요. 침묵하는 자, 석빈이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뭐돼 있어? 딱 제도화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려놓은 것처럼 제도화가 돼 있어. 그리고 이걸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분할을 제도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딱 분할돼 있잖아. 나는 시키기만 해, 일은 너만 해. 이런 거. 그리고 이 분할을 바로 깨트리는 게 뭐다? 정치. 아까 앞에서도 말했어요. 지금 둘 사이가 분할되어 있는데 이것을 석빈이가 저 이거 하기 싫은데요? 좀 부당한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정치. 그래서 정치적 개입의 방식이 그래서 불화라고 했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때 말하는 불화라는 게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래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의미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와가지고 이제 이의 제기를 했어. 이의 제기를 하면 어떻게 돼? 이 기존 질서에 뭐가 생깁니까? 균열이 생기겠죠. 이게 깨지기 시작해. 사람들이 와서 그러네? 이거 너무 과한 것 같네? 균열이 생기고 새로운 주체. 누구? 뉴 주체인 노동자 계층이 생겨나게 되는 거지. 제대로.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게 보여.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거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지. 이런 불안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언제 갑자기 석빈이가 들고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내가 막았겠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권력관계에서 배제됐던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나 스스로를 정치적 주체로 호명할 때 생기는 일이다 이거. 너희가 스스로 정치에 뛰어들게 되는 거지. 내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오케이. 랑시에르는
사회 발전을 제도나 기술의 향상이 아니고 불화를 통해서 결국 뭐해? 새로운 평등을 재구성하는 것.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합니까? 새로운 평등을 재구성합니다. 그에게 평등은 목표가 아니라 평등해지고 싶어서 이걸 해가 아니라 전제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전제이고 정치적 실천이라는 건 모든 인간은 말할 수 있고 모든 인간은 행동할 수 있다를 확인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는 소외된 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평등을 재확인하면서 뭐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회 발전은 기존 질서의 균열을 내고 또 그걸 재배치하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다.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 넘어가서 주제 통합 9까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조금.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예시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제가 예시를 만들어서 이해를 돕으려고 노력해 볼게요. 근데 안 되면 말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자, 인과관계에 관한 조건설에 의하면 범죄 행위는 범죄 결과를 필연적으로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전체 조건에 포함된 하나의 조건일 때 그거에 대한 원인이 된다. 말이 좀 긴데 정리하면서 제가 가보겠습니다. 자, 조건설. 범죄 행위의 결과를 무조건 일어나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일 때 원인이야.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인과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범죄적 행위로 하니까 예시를 쓰기가 좀 불편했어. 난 뭘로 할 거냐? 우리만의 예시야. 비만으로 하겠습니다. 제 몸뚱아리 범죄죠? 범죄지, 범죄.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비만. 내가 비만이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뭐 햄버거를 많이 먹었어. 치킨을 많이 먹었어. 피자를 많이 먹었어.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먹어서 내가 비만이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 중에 하나.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 필연적으로 비만이 되죠. 필연적으로 햄버거를 내가 하루에 막 20개 먹어. 필연적으로 비만이 되겠지? 칼로리가 너무 많이 섭취됐으니까. 그래서 햄버거를 많이 먹었다면 비만이 된다. 오케이. 조건설은 이와 같이 조건의 전체적 복합을 이루는 개개의 조건. 따지면 햄버거, 치킨, 피자. 개개죠? 이 조건들을 모두 동등하게 결과 발생의 원인이라고 봐서 조건설을 다른 말로 등가설이라고도 부른다. 등가설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조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문제의 결과는 생기지 않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건 좀 불편합니다. 이게 다른 뭐 아까 우리 앞에 했던 오늘 건물 그 하중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이런 게 있어. 결과 건물이 붕괴됐어. 건물이 붕괴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실공사를 했다거나 안전점검을 뭐 한다거나 뭐 등등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부실공사를 하면 건물이 붕괴돼. 안전점검을 안 하면 건물이 붕괴되지. 근데 부실공사를 했더라도 안전점검을 했더라면 이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에. 그래서 이게 아주 정확한 예시가 아닌데 뒤에 좀 쉽게 접근하게 시키려고 이런 예시를 든 겁니다. 그래서 조건설에 따르면 다시 말해서 이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여돼. 그래서 내가 치킨 피자를 먹었는데 햄버거를 많이 안 먹었어. 그렇다면 내가 이제 비만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 게 조건설인 겁니다. 오케이. 계속 가보면 조건설에서 이른바 조건관계의 발견을 위해서 선행사실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후행사건이 생겼을까라고 묻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조건공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건공식이라는 걸 씁니다. 오케이. 조건공식이라는 걸 써. 구체적으로 당의 행위를 제거하고 생각했을 때 걔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조건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조건관계의 성립 조건이 뭐냐면 이런 거지. 나 햄버거를 많이 안 먹었어. 그래서 비만이 안 됐어. 이걸 좀 보기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걸 뭐 A, B, C, D라고 치면
not A였더니 not D였다. 이렇게 드러나면 이걸 뭐라고 보는 거다? 조건 관계가 성립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면 D다에서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not A였더니 not D다. 이래야지 조건 관계가 됐다고 본다고 전제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반사실적인 사고 실험. 일단 반사실적. 사실은 A였으면 D가 되는 거지. 그거에 반대니까 반사실. not A면 not D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왜 사고 실험이냐? 머리로만 실험할 수 있어. 이게 뭐 아까 범죄 행위가 예시였잖아. 그럼 범죄 행위를 뭐 이렇게 볼게요? 그럴 순 없으니까 머리로만 실험해봤다 이거지. 오케이. 계속 가보면 조건 공식은 조건들의 총합에서 뭐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설의 통찰을, 아까 이거는 했던 말이죠. 조건설이라는 건 뭐 하나라도 빠지면은 그 일이 안 생긴다. 치킨 피자를 많이 먹었더라도 햄버거를 많이 안 먹으면 비만은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이것을 반영한 인과관계의 발견 공식, 휴리스틱으로 여겨왔대. 그리고 여기에서 사건의 원인은 필요 조건이어야 돼. 필요 조건. 그러니까 꼭 있어야만 한다 이 말인 거야. 꼭. 선행 사실이 없으면 후행도 없었다 라는 명제랑 선행 사실이 있으면 후행 사실이 있다라는 명제가 두 개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예시로 들었을 때 A면 D이다랑 not A면 not D이다가 다르다고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전자가 지금 보시면 선행 사실이 없으면 후행 사실도 없었다 라고 하면 이것을 필요 조건으로 보게 되는 거고, A면 D이다 라고 보는 것은 충분 조건으로 보게 되는 건데, 조건설에서는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 얘는 별 의미가 없어. 필요 조건이어야지만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not A면 not D이다를 자꾸 쓴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오케이. 그렇대요. 자, 한편 형법학에서 단독으로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복수의 독립한 범죄적 행위가 함께 작용해서, 이게 중요한 거야. 함께 작용해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택일적 인과관계의 사례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택일적 인과관계의 사례에다가 이 조건설을, 조건 공식이라는 걸 적용해 보면 성립이 안 된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 설명하면 이래요. 이게 왜 이런지를만 이해하면 돼. 오늘 이 전체 지문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일단 아까 not A면 not D이다 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일단 함께 작용했어.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비만이 됐어. 이게 결과야. 내가 이 비만이 된 이유는 햄버거만 많이 먹은 게 아니라 햄버거 많이 먹고 플러스 치킨도 하루에 10마리 먹고 플러스 피자도 하루에 5판 먹었어. 이것을 다 같이 해가지고 내가 비만이 된 거야 지금. 오케이? 네. 자, 근데 이제 이걸 적용해요. not A이다. 그럼 햄버거를 많이 안 먹었다. 근데 나는 지금 결과가 치킨이랑 피자를 많이 먹어서 결국 뭐가 됐지? 비만이 됐어. not A인데 not D가 아니라 not A인데 D가 일어났죠. 똑같이 치킨을 많이 안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햄버거 20개 먹고 피자 하루에 5판씩 먹었으니까 난 또 비만이라는 행위가 일어났고, 마찬가지로 피자를 많이 안 먹었다고 해도 햄버거 치킨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비만이 일어나. 결국 얘가 되지 않죠. 이런 택일적 인과관계, 다시 말해서 여러 개가 함께 작용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던 상황에서는 조건설이 성립이 되지 않더라.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한계점이 되는 거지. 조건설의 한계야.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그 결과 택일적 인과관계의 사례에 관해서는 결과는 생겼어. 비만이 됐어. 근데 그것에 기여한 행위들이 원인이 아니라고 보게 되니까, 따라서 인과관계 발견 공식으로서 조건 공식의 타당성에는 뭐가 돼? 의문이 제기되죠. 말이 안 돼. 많이 안 먹었는데 비만은 됐어. 많이 안 먹었는데 비만이 됐어.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택일적 인과관계의 문제는 조건설의 통찰이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결국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거 되게 맞는 말일 것 같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는 것 같더라. 오케이. 그대로 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이해하는 것의 메인이었고, 뒤에는 요거 이해했으면은 조금 더 수월해요.
자, 조건 공식에서 결국 약이라는 문제,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인과의 개념은 조건설에서 말하듯이 단순한 조건의 결합이 아니고 결국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초점을 여기다가 왜 일어났는가, 뭐가 이것을 야기시켰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보면 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부 세계의 변화랑 연결이 되고 그것들이 또 서로 합법칙적으로 역결합이 되어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 비로소 그 행위를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 뭔 말인지 한 줄 더 읽어봅시다. 즉 인과의 판단은요, 단순히 어떤 개별적 사건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서 일회적 기술에 그치는 게 아니고 결국 뭐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메인은 여기입니다. 그거 하지 말고 뭐 이런 사례들로 이야기하지 말고 뭐 하자, 과학적 설명으로 일반적인 법칙에 의존해서 그것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예측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 비만이 돼. 뭐 햄버거를 많이 먹지 않았으면 비만이 되지 않아. 이런 이야기로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하자. 그러면 이거를 방금 했던 예시를 과학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필요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할 경우 결론 비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일단 일반적 과학 법칙이죠. 네. 아까 뭐 햄버거를 많이 먹었다, 피자를 많이 먹었다 이런 거 일반적인 뭐였어? 하나의 사례들이었고 사례 말고 과학으로 가자 이거야. 오케이. 이와 같은 통찰을 합법칙적 조건 공식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 합법칙적 조건설이라고 하는데 왜 합법칙이란 말을 쓰느냐? 법칙은 과학적인 거잖아. 이 과학적 법칙, 내가 하루에 소비하는 열량이 2,500인데 3,000칼로리를 먹으면 당연히 500칼로리만큼 살이 누적되겠죠. 그게 지방으로 바뀌고 그래서 비만이 되잖아. 그것처럼 법칙에 적합하게 들어가느냐 부합하느냐를 따져보자 이거지. 이게 등장하게 됐는데 이에 따르면 어떤 범죄적 행위가 특정 범죄 결과의 법칙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서 인과관계를 본다는 거야. 그러면 우린 범죄 말고 이걸로 가보는 거지. 여기에 내가 말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포함되나 아니냐거든. 아까 말했던 거, 햄버거를 많이 먹는 거, 치킨을 많이 먹는 거, 피자를 많이 먹는 거, 각각의 사건들이 있어. 햄버거를 하루에 20개 먹는 것은 필요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행위가 맞냐 아니냐 했을 때 맞죠. 그럼 얘는 여기에 뭐가 돼? 여기에 따르는 단어를 쓰면 포섭되는 거야. 그러니까 햄버거를 하루에 20개 처먹으면 비만이 된다. 이렇게 간다는 거지. 포섭이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를 따지자 이거야. 그래서 이런 포섭의 가능성은 법칙을 지금 계속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부터 결과 발생에 이르는 과정을 본다는 거지. 자, 일련의 원인들, 그 결과 요소로 구성된 일반적 법칙. 뭡니까? 이거. 필요 이상의 칼로리를 먹으면 살이 찐다. 법칙 썼고요. 그와 같은 원인의 예시 썼습니다. 햄버거 10개 먹기, 치킨 10마리 먹기, 피자 10판 먹기를 썼어요. 얘를 썼고, 그 다음 전권 긍정식. 요거 이제 수능에서 이렇게 안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알고 가야 돼요. 간단하게. 전권 긍정이 뭐냐면 A이면 B이다 라는 명제가 있고 얘가 참이야. 그때 A이다 라는 말이 나왔고 얘가 참이라면 무조건 B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것이 참이다라는 거거든. 이게 이제 왜 전권 긍정이냐? A이면 B이다 해서 앞에 있는 전제된 조건 얘죠. A이다. A이다가 참이면 D도 참이 된다 라서 전권 긍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걸 그대로 적용해보면 필요 이상의 칼로리를 먹으면 살이 찐다. 근데 햄버거를 많이 먹는 건 필요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요컨대 합법칙적인 조건설이란 조건 공식에 의해서는 인과관계 자체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그걸
포기하고 대안을 찾은 겁니다. 아까 해보니까 안 되는 게 있었잖아. 야, 그거 안 되는 게 있더라. 그거 말고 다른 거 찾아야겠더라 해서 만들어낸 게 얘래요. 그러나 또 문제점이 있어. 얘의 문제점은 뭐냐? 뒤집어서 생각해 봤을 때 합법칙적인 조건설이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단 얘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일정 법칙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걸 알아낼 수가 없죠. 그런 문제가 있더라. 다만 이런 문제가 있지만 조건설의 한계를 보이는 데 사용됐던 택일적 인과관계의 사례들은 일반적 법칙 존재 자체에 의문이 만약에 없다면, 의문이 없어. 지금 이거 의문이 없는 일이죠. 필요 이상 먹으면 무조건 살쪄, 그지?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상황, 햄버거 많이 먹기, 피자 많이 먹기, 치킨 많이 먹기에 관련해서 복수의 독립된 법칙적인 연관성이 인정이 된다, 이건 거야.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였지만 어쨌거나 간에 얘 전부 다 필요 이상 칼로리를 섭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얘를 하든 얘를 하든 얘를 하든 얘라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고, 얘는 안 했는데 얘만 해도 당연히 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not A이지만 D라는 행위, 마찬가지로 여기 not B, not C지만 각각 D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얘라는 것이. 오케이. 그래서 가령 A와 B가 상호 독립적으로 X 물건 위에 그것이 견딜 수 있는 무게를 훨씬 초과하는 하중, 오늘 배웠다, 그지? 하중을 각각 그리고 동시에 가했을 때, 각각도 하고요, 동시에도 해. 그러니까 건물이 하나 있는데 얘는 10kg까지밖에 못 버티는데 A라는 물건을 올렸는데 얘는 100kg고 B라는 물건을 올렸는데 얘는 50kg야. 뭘 올리든지 간에 이 건물은 붕괴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A만 올렸어도 붕괴돼, B만 올려도 붕괴돼, A, B 같이 올려도 붕괴돼. 이런 사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 의문이 없어. not A이지만 결론이 일어나, not B지만 결론이 일어나. 그게 이거랑 똑같은 거죠. not A지만 D가 되고 B지만 C, C 이렇게 되는 거다. 따라서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이런 사례에서 A 행위나 B 행위가 각각 이 X라는 물건의 손상이라는 원인이다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네. 이해가 다 되셨어요? 네. 오케이, 좋았습니다. 오늘 연강 하나? 네. 오늘 뒤에 하는 것도 역시나 3개 할 건데, 실전학습 1회부터 2회에 있는 지문 2개를 할 건데, 제일 앞에 있는 거 290페이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296페이지에 있는 거는 아마 설명을 안 할 것 같거든? 요거 독서론이라서. 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뒤에 것까지 진도 나갈 거야. 네. 좀 쉬다가 8시 20분 되면은 들어와서 하겠습니다. 쉬다가 오세요.